예, 여러분 고전 명작 읽기 12주차 공부를 합시다. 12주는 다윈의 종의 기원을 두루 살펴보도록 합시다. 다윈의 종의 기원, 뭐 자연 도태설. 예, 그러니까 다윈은 그동안에 이제 가톨릭 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의 그런 세계관, 그러니까 창조설과 배치되는 주장을 종의 기원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보도록 합시다. 1차 시와 2차 시에 또 50분씩 나누어서 수업 자료 만듭니다. 12주 1차 시 공부합시다. 예, 다윈. 뭐 젊었을 때의 모습이고 이제 노년의 모습입니다. 종의 기원. 고전 명작 읽기 12주 차는 다윈의 종의 기원을 읽습니다. 자, 이제 그 다윈, 그러니까 인간을 비롯한 이 생물 종의 탄생은 여전히 그 베일에 쌓여 있죠.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제 보편적인 그 학설은 가톨릭 교회의 그런 가르침에 따라서 기독교의 가르침에 따라서 신이 창조한 것이다 라고 하는 소위 창조론, 창조론이 널리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죠. 그러나 이제 또 몇몇 사람들의 이런, 그러니까 그 아마도 우리 고전 명작 읽기 1주 2차 시 때 1주 1차 시는 OT고 2차 시 때 문학을 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어떤 의의일까, 이렇게 수업을 했었죠. 그리고 아마도 중간 시험에 그 수업 자료를 참고해서 이제 중간 시험에 그 대체 과제, 리포트 과제로 내줬던 기억이 납니다. 12주. 그래서 보면 하여튼 신기해요. 신기한데 그 얘기 하다 또 끊겼군요. 그러니까 학문이든 인류의 역사든 하여튼 이 보면 왜라고 하는 비판적 질문을 던짐으로써,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학문의 발전과 인류 역사의 발전은 가능했다. 그래서 비판적 사고와 질문의 중요성을 아마도 문학을 읽는다는 것의 의의와 함께 이야기했을 법해요. 그렇죠? 예. 진화론도 바로 그런 왜냐고 묻는 비판적 질문의 과정에서 도출된 굉장히 중요한 인류 역사에서 획기적인 어떤 전기를 이룬 그런 하나의 사건이죠. 진화론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창조론과 진화론. 나는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창조론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는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위 삼라만상의 우주의 그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 보이지 않는 신의 존재를, 이게 진화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만 이 삼라만상이 생성되고 또 이렇게 변화 발전하고 있을 것인가를, 그러니까 소위 뭔가 설계자가 있을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어쨌든 다윈의 진화론을 봅시다.
인간은 신의 창조가 아니라 생물이 극히 원시적인 생물로부터 진화해서 고등한 것이 되었다는 것이 이 진화론의 어떤 개요예요. 그림에서 쭉 지금 보고 있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앞에서 이렇게 구부리고 구부리고 거북목이 돼가지고 나도 늘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니까 자, 진화론. 창조론은 뭐 신이 하나님이 신이 만물을 창조했다. 창세기에 나오죠. 맨 먼저 이렇게 만들고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들었다니. 사람도 근데 이건 있어요. 그 사람인데 남성 여성이 아니고 아담을 만들었죠. 아담 남성. 근데 아담이 아마 그렇죠.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너무 안 돼 보여서 그 갈비뼈를 뽑아갖고 혼을 불어넣어서 여자 사람을 만들었다. 그게 이브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아마 그럴 거예요. 자, 봅시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다윈은 이제 그 종의 기원에서 각각의 종은 독립적으로 창조되었다는 그 창조설을 반박합니다. 그러면서 한 종의, 그러니까 극히 원시적인 어떤 한 종으로부터 점진적으로 진화를 했다라고 이제 역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주장을, 학설의 그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나름의 어떤 객관적 근거, 자료, 실험의 결과들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 개체는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해야 하고 제한된 자원을 놓고 서로 경쟁해야 한다. 그것이 이 어떤 종의 그 어떤 변화 발전, 이게 자연 도태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남은 종은 그런 그 어떤 경쟁에서 그야말로 살아남은 오랜 어떤 그 뭐 종이다, 개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각 개체들이 처한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많은 후손을 남기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은 종의 개체들이라도 서로 조금씩 다르게 마련이고 이 때문에 자연 도태가 생긴다라고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에서 이렇게 적자생존, 자연 도태를 거쳐서 진화한다. 원시적인 어떤 극히 원시적인 어떤 것으로부터 이렇게 주장을 하기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좀 더 유리한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인간이 관여하는 동식물의 인공 도태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윈이 할아버지는 다윈은 여러 가지 이제 정리를 합니다. 모든 생명체는 환경적, 유전적 이유에서 변이를 거듭한다. 변이. 모든 생명체는 환경적 이유, 유전적 이유에서 조금씩 변이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변이된 형질은 후대로 물려서 전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변이된 형질은 후대로 전해진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물체들 사이에서 극심한 투쟁이 살아남기 위한 이런 투쟁이 존재한다. 그래서 결국은 생존에 유리한 변이를 하는 생물체만이 생존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생존에 유리한 변이가 일어나는지의 여부가 생명체의 생존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관건이다라고 종의 기원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생물체의 이런 성공적인 변이는 오늘날의 다양한 동식물 종의 기원이다. 종의 기원.
예, 출발. 예. 곧 다양한 동식물 종이 생성되는 기원이 뭐라고요? 생물체 성공적인 변이에 그 원인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리합니다. 찰스 다윈의 이런 자연 도태설에 의하면 각 단계에서의 변화는 아주 매우 정교한 단계를 거쳐서 발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런 연속의 과정을 볼 수 없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변화가 매우 느리다는 것. 그다음에 어느 일정 기간에 변하는 종은 소수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웰리스라고 하는 학자는 이 찰스 다윈에 비해서 인간 본성과 진화론과의 관계에서 훨씬 더 이제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는 편인데요. 윌리스는 이 찰스 다윈이 이야기한 자연 도태에 의한 인간 신체의 진화론적인 발전을 지적이고 도덕적인 능력의 발전과는 좀 구별하려고 했어요. 그런 능력은 진화론적으로 발전할 수 없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지적이고, 그러니까 신체, 그 자연 도태, 생존,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은 그 종의 개체가 이제 이렇게 자연 도태에 의한 인간 신체 진화론적 발전은 지적이고 도덕적인 능력의 발전과는 좀 다르지 않을까요? 예, 예, 윌리스는. 그래서 하나의 이원론이죠. 짐승의 조상과 구별할 수 있는 인간의 어떤 특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게 뭐예요? 지적이고 도덕적인 능력의 어떤 발전 이렇게 또 보기도 합니다. 예. 다윈은 인간이 물질 세계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 존재로 어떤 특별한 지위에 있지 않다는 주장을 최초로 한 사상가는 아니었어요. 다만 이제 그 다윈이 종의 기원을 통해서 그런 어떤 그 주장을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정립을 한 거죠. 정립을 한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창조설은 결국엔 신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처럼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즉 인간은 다른 동물과는 다른 특수한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게 창조설이죠. 창조설입니다. 그런데 다윈은 맹목적이고 무의식적이며 기계적인 과정이 신의 의식적인 창조를 대신한다라고 본 거예요. 소위 말하면 우연적인 변화가 생물체에게 이익이 되면 선택이 되고 피해를 주면 배제되는 생존 경쟁을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본 것이 이제 소위 창조설과는 그 결이 다른 그런 주장 내용이죠. 그래서 호모사피엔스는 여러 동물의 종 가운데 하나로서 끝없이 이 장구한 아주 오랜 세월을 거쳐서 진화한 그 진화의 과정에 생긴 우연의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연의 결과다. 물론 다윈은 무신론자였던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위험했겠죠. 이 무신론, 신의 존재를 완전히 그 부정하면서 그리고 창조설을 부정하면서 진화론을 주장하는 것은 당시에는 굉장히 위험했을 거예요. 그래서 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니되라고 하는 그런 전제를 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어쨌든 기록에 따르면 다윈은 불가지론적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알 수 없다. 예, 알 수 없다. 그 다윈의 그 생존법이죠. 알 수 없다. 정말 알 수 없어요. 이게 솔직하면서도 매우 지혜로운 그런 이야기 아니었을까 싶어요. 예. 자, 헉슬리 재미있는 사람입니다. 헉슬리도 불가지론을 제시합니다. 경험 현상을 넘어서는 어떤 것의 존재도 알 수 없다.
이게 소위 불가지론이에요. 불가지론. 헉슬리에 따르면 불가지론의 본질은 어떤 분야에 관해서 전혀 모른다, 그 말이 아니에요. 불가지론이란 뭐냐? 교의가 아니라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본질은 이성이 이끌 수 있을 때까지 이성에 따라서 최선의 지식을 얻고, 그 뒤에는 솔직하고 정직하게 자기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헉슬리는 불가지론과 무신론을 좀 구분하죠. 무신론자는 신이 없다고 주장할 것인데, 불가지론자는 모른다고 주장할 뿐이다. 근데 결국 같지 않을까요? 신이 있는지 없는지 난 모른다. 그럼 신을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재밌죠? 하여튼 그 지혜로운 그런 언명들이다라고 다윈이나 헉슬리나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어요. 예. 그 조선조의 조선시대의 이데올로기 지배 통치 이념은 뭐였어요? 주자학, 성리학입니다. 성리학. 성리학이라고도 하고 주자학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 맹자의 철학 사상을 체계화한 소위 유학, 유학의 유학 중에서 주희가 주석을 단, 즉 해석을 한 그 학파라고 할까? 그걸 주자학, 성리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송시어를 태두로 하는 조선의 성리학자들은 그 주자의 해석에 반하는 어떤 해석을 제시하면 사문 난적으로 몰아서 벼슬에서 떨어져 나가고 귀양살이를 하고 심지어 사역을 받고 멸문지화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숱한 당쟁에서의 그 하나의 실마리는 결국은 이 그 주자의 공명사상에 대한 주자의 해석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것, 뭐 예속 논쟁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역모라든가, 이런 것도 결국은 그것과 결부되고 수렴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도구마, 독단적 교리가 조선시대의 주작, 성리학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도구마의 시대에, 그러니까 거의 뭐 요일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시대에 그 주자의 주석과 다른 공자와 맹자의 철학 사상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는 것은 곧 그 솥을 쥐고 불로 뛰어드는 것과 마찬가지죠. 죽음을 자초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유럽에서, 중세 유럽에서 이 가톨릭의 교리, 소위 창조설, 그 다음에 신의 존재, 이것을 대놓고 부정하는 것은 조선시대에 그런 주제학에 반하는 어떤 해석을 제시하는 것 같은 바보짓인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해석이에요. 아마도 그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다윈이나 헉슬리나 무신론자가 아니고 불가지론자다. 알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불가지론의 개념은 이겁니다. 경험 현상을 넘어서는 어떤 것의 존재도 알 수 없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육체에서 영혼이 떠났을 때 이원론으로 볼 건가, 아니면 육체가 소멸하면 그 영혼도, 육체 안에 들어있는 영혼, 정신도 함께 소멸한다고 볼 것인가. 그 이야기 한번 했었잖아요. 근데 경험 현상을 넘어서는 어떤 것의 존재도 알 수 없다고 하면, 불가지론에 의하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영혼이 그 육체가 소멸하고 난 다음에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는 사실은 모르잖아요. 네. 우리는 왜 모릅니까? 우리는 아직 죽음을 경험하진 않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죽어봐야 그 육체 안에 깃든 정신이, 영혼이 어떻게 될지 알 텐데, 죽고 나면 의식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알 수가 없죠. 그게 불가지론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신론과 통하죠. 왜? 유신론에서는, 음? 기독교나 불가에서는 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자, 자칫하다가 이제 어떤 종교를 비판하는 것으로 또 오해를 할 수도 있으니까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걸 오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러나 아까 얘기했던 거 나와요. 이제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교 논쟁가들과 엥겔스는 또 이제 뭡니까? 유물론자잖아요. 사회주의자. 예, 엥겔스는 이 그분에 따르면 불가지론이 실천적인 목적에서 무신론과 다를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엥겔스는 헉슬리와 그 동료들을 비판합니다. 수줍어하는 무신론자들. 말하지 않고 뭘 그렇게 빙빙 돌려서 애매모호하게 말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근데 그 지혜로운 초신이라니까요. 그쵸? 괜히 무신론자다라고 말해가지고 해를 입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자신의 목숨을 내 걸고 어? 그 주장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자, 어쨌든 뭐 이런 그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지금 어떤 공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 종의 기원, 창조설과 배치되는 진화론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1차 시입니다. 12주 1차 시. 2차 시에는 이제 그 다윈은 자신의 이 진화, 이 학설을 그 생물 종에만 한정했어요. 그런데 이제 2차 시에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하려고 하냐면 역시 또 이걸 확장하는 겁니다. 주제를 확장해서 그 영국의 사회개혁가 스펜서 같은 사람들은 이, 이 다윈의 생물 종에만 한정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 소위 진화론을 사회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그야말로 이걸 이제 자신들의 어떤 이론에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 부분은 2차 시에서 다룰 겁니다. 자, 그리고 예. 그런데 이제 조금 좀 제대로 이야기하면 물 한 모금만 마시겠습니다. 불가지로는 알 수 없다 이거였죠. 근데 회의론은 또 뭡니까? 회의. 의심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회의론은 경험을 넘어설 것을 요구하는 모든 지식에 도전하고 따라서 과학의 성과와 가능성을 강조하는 실증주의 접근법과 양립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불가지론은 또 양립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뭔 소리를 하는 겁니까? 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것도 쉽게 생각하세요. 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불가지론, 회의론, 그 다음에 실증주의적 접근법, 뭐 그 개념 가지고 이렇게 서로 연관 지어서 보면 되지 않겠어요? 메모해가면서 자, 적자 생존과 도덕의 문제 2차 시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벌써 나왔습니다. 예, 이게 64페이지입니다. 내가 만든 자료가 그런데 지금 20페이지 왔어요. 그러니까 뭐 1차 시까지 절반 정도 이야기하고 1차 시에 2차 시에 절반 정도 할 수 있는 자료가 넉넉하게 준비가 돼 있어요. 항상 나는 이제 1차 시가 50분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고전 명작 읽기가 2시간짜리 수업이죠. 1시간
그러니까 1차시, 2차시 50분씩 충분히 자료를 만들어 놓고 이야기를 하지요. 적자생존과 도덕의 문제. 그러니까 이제 그 자연 다윈이 종의 기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연 도태설의 개념은 여러분 이해했죠? 예. 생존에서 살아남은 종만이 예, 그 얘기잖아요. 자, 여기 또 나오면 안 되는데 함수라. 예, 잘못됐군요. 예, 뒤로 가야 되는데 앞으로 갔습니다. 뒤로 가봅시다. 예, 여기서 1835년 9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볼까요? 1835년 9월 예, 갈라파고스 제도에 찰스 다윈이 도착을 합니다. 갈라파고스 제도. 예, 찰스 다윈. 잘생겼네요, 젊은 시절에. 약간 대머리가 빗어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다윈이 뭘 보냐면요. 같은 종이면서도 서로 다른 모양의 부리를 가진 새, 핀치를 본 겁니다. 예, 핀치. 에티커스 핀치. 어디서 들어본 적 하지 않아요? 지난 시간에 언제부터입니까? 9주차에 했구만. 하퍼리 앵무새 죽이기에서 에티커스 핀치 변호사. 그렇죠? 예, 핀치. 자, 다시 같은 종이면서도 서로 다른 모양의 부리를 가지고 있는 새 핀치는 이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증명하는 정립하는 하나의 열쇠가 실마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적합한 자의 생존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적자 생존, 자연 도태, 적자의 생존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 찰스 다윈은 자 같은 종의 새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부리 모양만 다른 거예요. 두텁고 아주 단단하게 보이죠. 그렇죠? 두텁고 짧은 부리. 예, 그 핀치는 새 종류, 새 이름. 네, 뭐 파랑새, 앵무새처럼 핀치. 두텁고 짧은 단단하게 보입니다. 부리가.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가늘고 이게 지금 짧고 단단하고 그렇죠? 가늘고 긴 부리의 핀치를 예, 발견한 거예요. 똑같은 종의 새인데 이 두 종류 핀치의 생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다윈은 뭘 보고 맞아라고 이렇게 소위 진화론, 자연 도태에서 이런 생존 경쟁에서의 자연 도태, 진화를 이런 학설을 다듬을 수 있었을까요? 서식지 먹이 환경의 다름. 예, 서식지의 먹이 환경이 서로 달라서 그러니까 먹이를 원활하게 먹을 수 있어야 이 세계의 생존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서식지의 먹이 환경에 따라서 이 새들의 이 핀치의 부리 모양이 달라진다, 달라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자, 볼까요? 서식지 먹이 환경. 먹이의 대부분이 크고 단단한 열매인 경우에 부리는 자연스럽게 그 먹이 환경에 따라서 변화해 갔겠죠. 처음에는 이제 많이 이 단단한 열매를 그 부리로 깨지 못해서 부리가 많이 상하기도 하고 굶주리다가 죽기도 하고 아마 그랬겠죠. 근데 그것이 오랜 시간이 경과하면서 이제 그 먹이 환경에 적합한 부리로 그러니까 짧고 단단한 부리로 진화해 갔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예. 그래서 이 얘기입니다. 열매를 깨서 먹기에 적합한 두텁고 짧은 부리의 핀치는 살아남고 결국은 적자생존, 자연도태. 반대로 먹이에 적합하지 않은 얇고 가는 부리의 핀치는 도태된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연 선택, 예, 자연 도태. 환경에 적합한 변이체는 보존되고 불리한 변이체는 도태되는 것이 자연의 자연 현상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선택의 법칙을 핵심 내용으로 다윈은 1859년에 종의 기원을 발표하기에 이릅니다. 예. 그러자 가장 열렬히 환영한 사람들은 또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음? 사회 진화론자들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영국의 사회개혁가인, 그러니까 보수주의, 자유주의 그런 학자들입니다. 스펜서 같은 경우 뒤에 뒷장에 나올 겁니다. 사회 진화론자들이 열렬히 환영을 합니다. 왜요? 자신들의 그런 주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학설을, 입론을 찰스 다윈이 들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자, 찰스 다윈이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뒤에도 나올 건데, 그 찰스 다윈은 자신의 그 생존 경쟁 자연 도태라고 하는 이 생물의 진화를 말 그대로 생물 종에만 한정했다 그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근데 영국의 사회학자 스펜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기서 이야기하려 했던 적자 생존은 다윈이 자연 선택이라고 했던 것이고, 생존 경쟁에서 가장 좋은 종족이 살아남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다윈의 그런 학설을 원형, 좋게 말하면 원형이고,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왜곡되게 갖다 쓰는 거죠. 예. 생존 경쟁에서 가장 좋은 종족이 살아남는 방식으로 사회도 진화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사회 진화론입니다, 여러분. 사회 진화론. 그래서 이제 결국 그러면 이제 스펜서와 같은 사회 진화론자들의 논리에 따르면 생물 종이 그랬던 것처럼 아까 핀치, 부리, 단단하고 그 강한 부리를 가진 핀치가 살아남고, 가늘고 뭐 이런 그 먹이 환경에서 그런 부리는 이제 그런 핀치 새는 살아남지 못했다고 하는 환경 속에서의 자연 선택, 이것을 사회가 뭡니까? 인간들의 삶을 말하죠.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삶에 이렇게 적용을 해서 자신들의 소위 사회 개혁 이론을, 이 개혁인데 개혁이라고 붙였는데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조금씩 이야기할 겁니다. 아주 굉장히 부정적인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그런 이론으로 이렇게 변화 발전합니다. 이것도 발전이라고 하기는, 이름 붙이기는 그렇지만 봅시다. 하여튼 스펜서와 같은 사회 진화론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아남는 자가 곧 가장 적합한 자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그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또는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다. 결국 같은 이야기죠.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좀 다른 이야기입니까? 맥락이? 다시 한번 해볼까요?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좀 헷갈립니다. 여러분이 판단해 보세요. 어쨌든 사회 진화론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아남는 자가 곧 가장 적합한 자다. 그러면 적합한 자가 있으면 적합하지 않은 자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사회에서 어느 사회나 인간의 사회에서는 뭐 대동소이합니다. 비슷합니다만은 한국 사회만 하더라도 누가 살아남습니까? 이를테면 재벌들, 그 다음에 정치 권력가들, 그리고 이제 그 아래 또 계층 사다리 구조가 있죠. 재벌은 아니더라도 뭐 땅 투기꾼들, 땅 투기, 뭐
아파트, 빌라 투기꾼들 한 사람이 수백 채씩 쇼핑하듯 주워 담고,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들, 보통 사람들을 피눈물이 아니죠. 그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런 그 아주 나쁜 자들. 고위 법관이나 정치인들은 그런 것을 외면하죠. 자신들의 이해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런 그 부패 사슬의 소위 상층부에 위치하고 있는 자들이 살아남죠. 그렇지 않은 그 보통 일반 평민들은 엄청나게 성실하게 살아도 굉장한 박탈감과 함께 이런 그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소위 사회적 재난이 계속 이렇게 지속되고 있을 때는 상당한 피해를 감수하죠. 위험을 감수하죠. 재난의 시기에는 그야말로 일반 보통 사람들이 오히려 그 재난에 엄청난 그 위험을 또 안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뭐 이게 우리나라만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소위 사회 진화론자들이 그 사고 구조가 그 다윈의 그 생물 종의 경우에 자연 선택, 자연 도태 이것을 인간의 사회, 인간의 삶에다 적용해 가지고 살아남는 자가 곧 가장 적합한 자다라는 이런 개념은 정부의 사회 정책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심각한 거예요. 적합한 자가 있으면 적합하지 않은 자, 부적합한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봅시다. 그래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금방 얘기했지만 귀족, 명망 있는 학자, 신흥 부르주아. 예. 오늘 21세기 한국 사회도 그렇죠. 예. 귀족 계급이 뭐 귀족이라고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재벌가의 후손들, 그다음에 뭐 법조 귀족들, 그다음에 뭐 장군들, 예. 그다음에 뭐 하여튼 그다음에 이제 학자도 뭐 스카이를 중심으로 한 그런 소위 명문대에 그러니까 외국에서 학위를 받아오고 그런 스카이를 중심으로 한 몇몇 명문대에 자리를 잡은 교수들.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대선 때 되면 늘 그 각 후보의 유력 후보의 캠프에 들어가서 나중에 정권을 잡으면 청와대 수석도 하고 장관도 하고 이런 연결돼서 예. 신흥부르주아는 이제 그때 자본주의가 이제 발화하던 시기니까 그렇고 지금은 뭐 재벌, 그다음에 준재벌, 이런 땅 투기꾼들, 이런 예.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스펜서 같은 사회 진보론자들에 의하면 이런 사람들이 이를테면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이고 강하니까 살아남은 거고 살아남았으니까 강한 거고 적합한 자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 이들이 획득한 부와 권력은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중요해져요. 왜 이 스펜서 같은 사회 진화론자들의 이 사회 진화론이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면요. 이들이 획득한 부와 권력은 가장 좋은 종족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져야 할, 당연히 가져야 할 정당한 것이고, 정당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국 사회를 대입을 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한국 사회의 귀족 계급들, 상층부들의 그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한국 사회의 사회, 뭐 문화, 자본을 거의 독차지하는 것이 정당합니까? 예를 들면 비슷한 출발선에서 시작을 해서 각각의 이제 어떤 능력은 다르니까요. 다르니까. 그러나 비슷한 출발선. 일단 뭐 대학을 졸업해서라고 가정을 합시다.
대학을 졸업해서 다 같이 전공은 다르고 이제 학교의 어떤 소위 말하는 뭐 서열이라든가 이런 건 좀 다를 수 있죠. 그러나 어쨌든 대학을 졸업해서 자신의 전공 영역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일정하게 능력을 배양한 우리가 사회에서 이제 사회에서 출발할 때, 출발할 때 거의 비슷하게 출발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비슷하게. 뭐 대기업이니 중소기업이니 또 지방의 뭐 제하청 기업이니 이런 서열 속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눠지고 그런 속에서 그 어떤 임금을 비롯한 노동의 환경이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고 그런데 인제 그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각각의 개인이 갖고 있는 일정한 어떤 소위 능력의 어떤 차이에 따라서 그 임금이나 노동 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건 뭐 인정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 정도는 또 우리가 감수할 수 있다고 본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최대한 양보를 해서. 근데 문제는 권력자의 아들은 권력자의 딸은 권력의 자리에 경제적이든 정치적이든 사회 자본, 사회 문화적 자본의 세습을 통해서 그다음에 더 많은 접근 가능성을 통해서 그 소위 경쟁의 어떤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잖아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 최근에 그 뭐 이름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알겠지만 뭐 경기도 성남의 그 대장동에 소위 인제 어떤 개발과 관련해서 뭐 이런저런 회사에서 엄청난 인제 그 복마전 같은 것이라서 어 잘 몰라요. 모르지만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음 뭐 국회의원의 아들이 30 몇 살이었고 한 6년 정도밖에 대리로 근무하지 않았고 근무할 때 월급이 뭐 250 에서 350 그 정도 대략 그 정도 사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6년 있다가 퇴직했는데 50 억을 받았다. 이건 정당한 대가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바로 그런 어떤 소위 뭔가 어떤 뭔가 어떤 예를 들어서 불로소득이라든가 어떤 어 어떤 권력 관계에서의 그런 어 이득의 이득 이런 것은 우리가 정당하게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사회 진화론자들은 '그것도 능력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그것도 능력이다.' 능력을 규정하는 것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자, 더 인제 또 자료를 보고 이야기합시다. 영국의 그 사회개혁자, 사회개혁가라고 했잖아요. 스펜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그들이 이 이런 소위 사회 상층 계층 이런 사람들이 획득한 부와 권력은 가장 좋은 종족에게 당연히 가져야 할 정당한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래 그것까지도 그럼 그렇다고 합시다. 그것도 하나의 능력이라고 하니까 능력은 능력이죠.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죠. 그렇지 않아요? 자 뭐 유럽도 그랬지만 한국 사회도 이런 사람들이 숫자로 보면 얼마나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뭐 80대 20의 사회라고도 하고 뭐 1대 99의 사회라고도 하고 대충 보면 한 10% 정도의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회적 자본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구조죠, 한국 사회도. 어 그러니까 '그들이 가져야 할 부와 권력은 당연하다.' 라고 하는 것까지는 양보한다 치더라도 문제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문제죠. 가난한 사람 물론 가난도 상대적이긴 해요. 인제 물론 절대적으로 무슨 그 뭐 4 인 가족의 뭐 중위소득이니 이 복잡하게 인제 기준을 그 사회보장 제도 관련해서 그다음에 세금이라든가 이런 어떤 기준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부자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부자라고 규정을 할까요, 여러분? 음? 어떤 사람을?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초등학교 아이들의 꿈이 건물주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했잖아요. 건물주도 어떤 건물이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에요. 그렇죠? 서울에 한 번씩 가면 내가 이제 압도되는 게 뭐냐면, 뭐 광주만 하더라도 최근에 이제 아파트가 뭐 45층 그 정도까지 그 들어선 아파트 단지가 뭐 단지라기보다는 단지라고 하고 뭐 열 손가락 꼽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일반 그 건물들 빌딩들 보면 뭐 뭐 십 몇 층 정도? 예. 예, 뭐 높아 봐야 저쪽에 저 고속버스 터미널 건너편에 그 건물 하나 들어선 거 있던데, 호반에서 만든 거. 예. 그게 뭐 한 30-40층 되나? 예. 그리고는 일반적으로 뭐 10 층, 15 층, 20층 뭐 그 아래 건물들에 무슨 얘기하냐면, 전국 5대 도시라고 하는 광주광역시에서 내가 사는데, 서울에 한 번씩 가면 서울에는 수십 층의 그런 건물들이 빽빽이 자리 잡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뭐 중심가 위주로 이제 그러긴 합니다. 버스터미널이나 뭐 서울역 전체나 용산역 전체나. 근데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압도되죠. 음. 자, 봅시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이 보다 덜 적합하기 때문이고, 부자들은 그럴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스펜서가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용납해야 될까요? 어떨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토론을 할 수 있냐면요. 가난한 사람은, 그러니까 누구 책임인가, 이거. 가난한 사람은 누구 책임일까요? 가난한 사람의 책임이겠죠. 왜 가난할까요? 게을러서, 무능력해서, 신체가 건강하지 않아서? 그것도 원인일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네.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부모님이 가난하니까 내가 가난한 거예요. 부모님은 또 왜 가난해요? 그 부모님의 부모님, 즉 나로 보면 할아버지가 가난하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난하니까 아버지 세대가 가난하고 내가 가난한 거잖아요. 가난이 대물림이 되잖아요. 상대적이긴 하지만. 예. 그런데 내가 부자란 말이에요. 엄청난 부자예요. 왜요? 부모님이 물려준 자산이 있으니까. 근데 부모님은 왜 부자 또? 그의 부모님이. 물론 이제 그 표면 이제 뭐 그 도시개발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시골이라든가 하여튼 이런 땅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소위 이제 도시개발로 인해서 그 토지 보상가라든가 그다음에 그 주변에 이제 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거나 뭐 이런 개발 요인으로 인해서 갑자기 이제 굉장히 많은 현금을 갖게 된 소위 졸부들이 있긴 있죠. 있죠. 그런 경우도 이제 상당히 많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나 어쨌든 자, 아까 부자의 규정, 부자, 한국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소위 재력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부자라고 할까요? 그 전에 어떤 그 그런 기사를 봤더니, 보도 기사를 봤더니,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에 대해서 이제 묻고 뭐 그런 걸 해놓은 걸 보니까, 네, 정확하지는 않지만 현금으로 20억, 30억을 바로 조달할 수 있는 이 정도는 돼야 한국 사회에서 부자라고 되, 되게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부자인가요? 우리 고전 명자에 있기 시반도 한 50명 되죠? 한 5, 60명 되죠? 네, 한 50명, 뭐 55명? D반도 안 그러고 합해서 한 100명 넘는데,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부자의 기준, 물론 여러분이 학생이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이 부자면 여러분도 부자예요. 네. 나는 부모님이 가난해가지고 엄청 고생했어요, 젊었을 때. 내가 이제 공부를 꾸준히 해서 하여튼 음, 뭐 하여튼
그냥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난한 삶은 이제 벗어났어요. 그런데 부자는 아니에요. 30억은커녕 3억도 인출할 돈이 없어요. 예. 자, 좀 쉬었다가 이 사회 진화론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악용되는가, 점점 더 악용되는가를 봅시다. 미리 이야기하면 독일의 나치즘에서, 그러니까 이런 그 스펜서와 같은 이런 사회 진화론의 그런 그 흐름에서 우생학이 생겨나요. 우생학이. 우생학. 그래서 고전명작 읽기 12주 2차 시에는 우생학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또 이야기를 해 나갑시다. 자, 12주 다윈의 진화론, 종의 기원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점점 이렇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재미있습니까, 여러분? 재미는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지식을 쌓아가는 재미도 큰 재미예요. 예. 내가 몰랐던 것을 알아가는 재미, 부정확하게 알고 있던 것을 정확하게 알아가는 재미, 이 재미예요. 지적 재미. 지적 재미를 우리가 같이 공유를 합시다. 좀 쉬겠습니다.